강원도 평창의 2월은 해가 지기도 전에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한서윤은 눈보라 속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국도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쌓인 눈에 자꾸 걸렸고 낡은 운동화 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이제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흘 전 월정분교의 폐교가 확정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3명으로 줄어 더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계약직 교사였던 서윤은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학교에서 제공하던 관사도 비워야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폭설로 끊겼고 읍내 여관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민가가 있을 거예요. 서윤은 얼어붙은 입술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 양쪽에는 눈 덮인 밭과 검은 산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29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골 분교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색을 골라주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방과 후에도 남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윤에게 학교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가족은 오래전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진 뒤 집안은 빚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마음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윤의 빚과 불안정한 벌이를 이유로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은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학교마저 사라진다는 소식은 마지막 발판이 무너지는 일과 같았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졌고 길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멀리 노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원목장이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 뒤로 커다란 목조주택과 축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친 그는 젖은 머리와 여행 가방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월정분교 선생님 맞으시죠?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마을 행사에서 그를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운다는 목장주 강태욱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가 끊겨서요. 잠깐만 눈을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태욱은 별다른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밥과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 뒤에서 두 얼굴이 빼꼼 나타났습니다. 10살 민준과 6살 민우였습니다. 민우가 먼저 서윤을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진짜 없어져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폭설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서윤은 뜻하지 않게 목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태욱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낼 곳이 필요하고 저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달라는 말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와는 다르게 그 말은 차갑고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태욱은 사랑이나 운명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을 쓰고 서윤은 아이들과 집을 돌보며 목장에서 체험 교실을 맡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안정된 생활과 급여, 교실로 쓸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는 갈 곳이 없으시니까요. 잔인할 만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순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여행 가방과 통장 잔액, 창밖의 폭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을 믿고 기다리다 버림받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건이 분명한 관계가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목장 한편에 마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군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시작이라는 것을요.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서윤은 태욱을 따라 집 안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태욱은 그것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라벤더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옷장에는 여성용 코트 몇 벌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마른 라벤더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살짝 당겨보니 아이들의 돌잔치 사진과 손뜨개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이 방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이 방은 지혜가 쓰던 방입니다. 태욱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른 방은 없나요? 이 방이 가장 넓고 따뜻합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이었고 필요에 의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것 같은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먼저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기 6살 아이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은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괜찮아.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민우는 활짝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방문 앞에 서 있던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첫날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윤이 아침을 차려도 말없이 먹었고 공부를 봐주겠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 앞에 앉아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혜의 일기장과 가족사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아기 털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주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 이야기를 싫어해요. 제가 물어보면 화를 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말하지 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 민준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은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동생 갖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서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에게 일어난 일을 아이가 책임질 수는 없어. 내가 바란 것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고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되려고 온 거예요? 서윤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너희 엄마를 지우러 온 게 아니라 너와 민우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온 거야.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의 태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지혜의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마다 지혜가 즐겨 불렀다는 동요를 함께 불렀습니다. 죽은 사람의 흔적을 감추는 대신 가족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런 서윤의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지난 일을 자꾸 꺼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모릅니다.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잊히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사람을 밀어내는 마음도 버림받기 싫어서 먼저 마음을 닫는 것도 알아요.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다면 지혜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지혜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서윤은 그제야 태욱의 냉정함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태욱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을의 시선도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녀의 총무조미라는 서윤이 목장과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잔치날 미라는 사람들 앞에서 서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이 마을 어르신들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김장도 다 했어요. 채댁도 강원 목장 안주인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매일 저한테 책 읽어줘요. 형이 악몽 꾸면 밤새 옆에 있어주고요. 민준도 서윤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는 서윤을 지키듯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못되게 굴었는데도 안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논밭 사이로 세 사람의 발자국만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민준의 눈물, 태욱의 굳은 얼굴,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아이들의 목소리. 이 가족은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진짜 마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벽 뒤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어두운 목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해.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목장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사료 포대의 개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최영우 반장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축사 뒤편 울타리가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우 3마리가 도로까지 뛰쳐나갔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붙잡혔지만 태욱의 얼굴은 몹시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최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욱은 대답 없이 잘린 울타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절단면은 깨끗했습니다. 짐승이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목장 체험 예약 사이트에는 위생 상태가 나쁘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는 계정들이었습니다. 군청에는 동물 학대와 불법 건축을 의심하는 익명 신고까지 접수되었습니다. 태욱은 며칠 사이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축사를 돌아보고 서류를 뒤적이고 통화를 하다가도 서윤이 다가가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태욱을 보며 무엇이든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태욱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경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그 말은 짧았지만 서윤의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태욱의 마음속에서 서윤은 여전히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캄캄한 축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에서 서윤은 우연히 대성 리조트 개발의 오병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대표님 사모님이시죠? 목장 일이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서윤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목장 하나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윤은 그의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욱이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표정이 굳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하자 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마세요. 누군데 그래요? 관광개발업체 사람입니다. 우리 목장 땅을 사려고 몇 년째 매달리고 있어요. 혹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나요?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의 식당에 들른 날 서윤은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장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순자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이 저놈 저러다 혼자 다 짊어지고 쓰러지지. 지혜 때도 그랬어. 힘든 일은 절대 남한테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다. 그 사람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리는 게 아니야.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 말고는 나도 방법을 모르겠구나. 서윤은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일인지 박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서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장 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직접 마을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분교 뒤편 언덕에서 서윤은 혼자 앉아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 목장에 불이 날지도 모른대요. 마을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대요. 서윤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엄마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목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아. 민주는 오랜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도 이랬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른들이 자꾸 소곤거렸어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서윤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말고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욱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대신 상황을 설명하자 태욱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감추지 못한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아이들의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민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민주는 이불을 꼭 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태욱이 불 꺼진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셨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혼자 다 짊어지지는 마세요. 저도 이 집 사람이니까요. 태욱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료 창고의 자물쇠는 여전히 낡았고 울타리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날 밤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태욱 혼자 짊어질 몫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목장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다가올 위험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